영동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 9.4%에서 지난 2017년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더니 2019년 22.3%로 확대되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20, 30대 젊은 층은 최근 5년 동안 14,000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인구 비중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노인은 많고 젊은 층이 적은 인구 구조는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경제 활력이 둔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전화를 하며 들어옵니다. 네, 잠시만요. 거기 안에 있어요? 네, 있어. 대뜸 세탁기 문을 열고 비닐봉지 하나를 챙겨갑니다. 봉지 안에는 수천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외에 서 있는 두 남성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현금입니다. 이처럼 돈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인데 한 건당 최소 10만 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가 됐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40, 50대 자영업자들까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등으로 빠져나가는 청년층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청년층은 각각 50%대와 30%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제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도내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창업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2030 세대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2030 세대의 선택을 받기 위한 각 정당의 정책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안혁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혁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래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보좌역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 우리 방송, 시사반장 방송과 달리 출연자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열띠고 또 재기 넘치는 토론 기대해 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 텐데요. 강원도의 청년 고용률은 42%입니다. 10명 중 6명이 실업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3.3%가 낮은 수치입니다. 강원도 청년 취업자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제조업 부족 등 일자리 질 문제로 전체 인구 중 청년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강원도 산업을 살펴보면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 비중이 6%에 불과하고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의 합이 50%가 넘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강원도에서부터 혁신을 해나가면 청년 취업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또한 함께 문제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더불어 주거 및 생활 안전,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사실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떠받치는 허리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강원도의 청년들은 왜 기피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근무 기피, 그리고 임금 및 복리후생의 수준 차이가 낮아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중소기업 지원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납품 단가 부당 인하, 기술 탈취, 하청업체 등의 원가 절감 요구 등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에 준하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한다면 기업은 강원도 청년들을 많이 고용할 것이고 강원도의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거라고 봅니다. 앞에 두 분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 역시 되게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의견이라든지 이제 좀 이제 원인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비정규직을 바로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지금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금 47.4%입니다. 지금 전국의 평균은 지금 38.4%가 이제 비정규직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강원도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금 수준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19 이전 청년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서비스업, 사무, 단순 노무, 관광업 등 주로 이제 단순 업무나 3차 산업이라는 그런 서비스업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바로 청년의 일자리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그 일자리에 큰 타격을 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많이 위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는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 시장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불안정한 자금 그리고 환경을 누구보다 크게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한테 비정규직의 증가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위험한 환경에서 혹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 불안정한 임금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의 많은 인구들이 이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께 똑같이 여쭤볼게요. 강원도 청년의 취업 비율이 전국보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더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네. 그거를 찾아서 떠나나가는 강원도를 떠나는 또 수도권으로 아니면 서울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취업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기에 그만큼 취업할 만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할 만한 환경이라고 네.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신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게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대기업이 될 수도 대기업이다. 있고요. 네, 아니면 누구한테 말했을 때, 너 거기 다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네. 예를 들자면 나 삼성 다녀 아니면 이런 것보다 중소기업 다녀 이거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서 떠나는 게 아닐까.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 위주의 이 취업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이 부족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머물려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강원도 내 취업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사무 국장님. 예, 숙박 및 음식업 그리고 도매 소매업의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중도 굉장히 낮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은 말 그대로 대기업이고 복지도 좋고 임금도 높고 하지만 중소기업도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 세대들이 봤을 때는
임금이 낮더라도 복지가 높은 중소기업은 충분히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일자리조차 강원도에는 좀 적은 이유가 그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도를 높여줄 만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 단지 그것이 대기업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거기에 해당할 만한 희망하고 취업을 희망하고 선호할 만한 중소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 이상우 학생위원장께서는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되게 사실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을 사실 많이 요즘 선호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즉 공무원을 왜 많이 몰리느냐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안정적인 거를 이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준비 기간들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이제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100대 1 이상까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제 강원도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인구 규모 자체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그 기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일자리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서울로 이제 많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낮은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 이 강원도 청년 취업자 비율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전남 고흥군의 사례를 보면요. 이 취업률과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흥군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리고 적극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난 2020년에 58%에 가까운 청년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청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수치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다면 강원도와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정책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상우 학생위원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예시를 이제 좀 들고 싶은 게 지금 춘천에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지금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서 이제 레고랜드 채용에 관한 이제 지금 일자리 지금 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일자리 춘천시나 이제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게 이 청년들을 이제 그런 레고랜드라든지 새롭게 당장하는 이제 랜드마크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더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레고랜드에 있는 직원 보면은 90%가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실제로 지금 레고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의 계약직이 6개월 아니면 이제 길어봐야 1년 정도로 단기 계약 아니면 계약직 정도로 이제 정규직으로서 보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이제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적인 계획적으로 나눠져 있고 단순히 양적으로나 단순히 그냥 단기적으로 효과로만 본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예, 질적으로 이제 무슨 뭐 복지나 아니면 이제 좀 안정적인 망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있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이제 취업 준비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이제 6개월 안에 과연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년 실업이 이제 계속 장기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6개월 더 넘어서 가지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더 많은 실업이나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의 취업 준비로서는 도무지 그냥 대책이나 방편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짧은 기간에서만 효과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춘천시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시책, 사업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단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안혁진 사무국장님. 네,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취직 사회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문순 지사의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것입니다. 네.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이 한 사람을 채용하면 월급 중 100만 원을 1년간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기업과 지방 정부가 취업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내에서 5,400여 개의 기업이 16,000여 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 창출 유지 자금이라고도 있는데요. 기업이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한 명당 3천만 원씩 최대 5명까지 네. 1억 5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네. 이렇게 융자를 받은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를 하면 융자금의 30%, 한 명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네. 지금 그 안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청년의 이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다양한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주한 수치는요. 전남 고흥군이라는 자그마한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성적표보다 낮은 성적을 강원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과연 효과적이느냐, 실효성을 거뒀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네. 시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화제를 모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좀 작년부터 시행했으니 아직까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르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면 분명히 고흥군보다 넘을 거라는 말씀은 뭐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반드시 효과를 낼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 기대론을 펼쳐주셨어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김 청년 보좌역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강원도 차원에서 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4만 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났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고용 정책으로 늘 전국 평균을 밀돌았던 고용률이 2018년에는 전국과 평이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일자리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던 건설업과 공공 부분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나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용 안정성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고학력 청년층이 강원도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고용의 문제들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정책 당국의 의지나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 인구, 교육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2월 도당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강원미래연구원을 설치하고 수개월에 걸쳐서 규제 개혁을 통한 강원 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일자리를 창출할 탄소 중립 산업특구 설치, 교육문화 1번지 강원도 조성 등 강원도 핵심 5개 어젠다를 개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윤석열 후보의 살리는 선대위에 전달되어 강원도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첨단 디지털 산업들을 유치해서 강원도가 이제 더 이상 감자와 옥수수의 강원도가 아닌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 중심지에 부상하여 일자리와 고용 창출의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입장을 들었잖아요. 상호 간에 혹시 다른 당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뭐 아니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보충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각각 짧게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청년 일자리 그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미국의 청년 봉사단 정책을 이제 롤모델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정책이 뭐냐면 17세, 18세 이상의 청년들을 1년 단위로 고용을 해서 재난 긴급 구호나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에 투입을 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단기 공공 근로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서 민간에서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 정부가 재정을 좀 투입해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라면 아마 우리 정의당의 이상우 학생위원장께서 계속 비판해왔던 그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정당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이번 심상정 후보가 낸 공약이 있는데 그 하나의 틀에 속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제가 30만 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서 최우선적으로 이제 마련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 일자리에서만 아니라 좀 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해서 민간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일자리 역시 포함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재정은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국가, 기자체가 이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다양한 시민 역량에 참여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자 하고 이제 돌봄, 생태, 이제 문화,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포함해가지고 같이 그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처우 자체가 현저히 지금 극하게 차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평등수당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또 하고자 합니다. 이 평등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을 때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 평등수당을 주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이 종료됐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퇴직금도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출발선에 서서 다시 재도약을 꿈꾸기 위해서는 저도 그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평등수당, 특히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일자리를 좀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년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청년 부자께서. 네, 저는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이 주거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2030 세대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 살 곳이 없다.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집을 사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현실인데요. 강원도의 청년들은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먼저 현황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래 청년 부자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강원도는 작년에 현장 밀착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쇠퇴된 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습니다. 강원도는 총 25곳의 뉴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삼척의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등 중심 시가지형, 철원의 샘나는 마을 신철원 등 일반 근린형, 원주의 산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등 주거 지원형, 태백의 에코잡 시티 태백 등 경제 기반형을 추진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올해 주거복지 지원에 48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주택 공급 세 분야에 대한 가구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강원도의 주거 환경은 응답률 만족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의 주거 환경 만족도가 높은 원인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부담이 대도시보다 적다는 점, 대기질 등 자연환경이 타 지역보다 좋다는 점, 그리고 주택 가격이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적다는 점을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주택 자가 소유율이 높은 점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강릉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 청약 시 예전보다 높은 청약료가 비싼 아파트 값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강원도의 주거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의 이제 주택 주거 환경이 분명히 상대적으로는 나아 보이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에서 발표했던 이제 2019년부터 28년까지의 주거 종합 계획이라는 이제 연구서가 있는데요. 그 연구서를 보면은 이제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주거 환경이 이제 다양화가 됨과
동시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이제 저소득층의 이제 경제 여건 약화, 주거비 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이제 강원도 역시도 이제 월세 전세 비중, 그리고 자가에 대한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증가율도 이제 대폭 오른 상태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강원도에 저는 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노후 주택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는 전국 비율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춘천시뿐만 아니라 이제 태백, 이제 정선 이런 비율만 보더라도 노후 주택에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빈집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불안정한 주택 가격은 결국 청년들한테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좀 불안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청년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에 비하면은 확실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네. 강원도는. 그러니까 그런 공공주택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급 확대 우선적이고 주거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청년층의 28.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70.7%가 주택 임차 및 구입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채는 결국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기 위해,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강원도를 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의 공공형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12월 29일 날 도당 회의실에서 그 강심 명심이라는 2차 토론회를 열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5개 공공기관 이전을 제안을 했는데요. 강릉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춘천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주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평창에는 한국체육대학교 동계스포츠학과 캠퍼스, 영월에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현재 정부에서 이 청년들의 주거 환경,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주거급여, 그리고 청년 사회적 주택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현이 되고 있고 또 그 효과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원도 청년들께서 피부로 못 느낀다면, 즉 실효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각 정당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살펴보기 전에 그 정착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춘천에서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학 때문에 춘천으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 네. 그때 이제 정착지원금이랑 이제 주소 이전하게 되면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 월 30만 원을 이제 줍니다. 월 30만 원이 아니라 그냥 30만 원 줍니다. 네. 강릉의 경우는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예, 예. 네. 근데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결국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위에 말했던 이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사회적 주택 등도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얘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중위소득 45% 이하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뭐냐면은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비율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포괄하지 못하고 되게 극한의 그 일부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제일 큰 이유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범위가 적고 네.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주민등록상 이제 독립된 가구, 실질적인 독립된 가구도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대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이제 부모하고 이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 이제 부모가 같이 이제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족 내 피부양대로 등록이 돼 있다든가, 네.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혜택을 저는 받지 못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되게 그 제한적,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을 이제 저는 받지 못하고 있는, 네. 1인 가구 일성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그 청년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에는 LH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LH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주택으로 된 케이스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주변. 적어도 네. 춘천에서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춘천에서도 그냥
한두 명 정도 말고는 제 네. 주변에서 본 적이 전혀 없고 네. 오히려 그런 사회적 주택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네. 그 정도로 되게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주택 문제에 관해 가지고 좀 되게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심지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이제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이제 최소 60%까지 상향을 하는 네.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독립가구를 해가지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대상으로 인정을 하게끔 이제 그런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번 심상정 후보가 낸 공약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보증금의 부담이 되게 큰 청년들한테 이것을 좀 더 보장을 해주면서 좀 더 부담을 덜하게끔 그런 정책으로 확실히 이제 주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방안을 내놓는 바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청년 사회적 주택 이런 주거 정책들은 강원도는 조금 맞지 않다. 지금 이게 다 수도권과 관련된 지금 인구가 몰려 있는 곳에 집중된 그러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하고는 좀 이게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럼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관광과 휴식을 좀 취하면서 있을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센터라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소확행 공약으로 낸 공약인데요. 워케이션 센터를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 센터는 어느 곳이든 직장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현한 곳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OA센터, 각종 비대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와서 그러니까 관광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워케이션 센터를 강원도에 좀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인구도 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거 환경도 좀 개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도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고 이제 주거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못 사용하는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그 위에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홍보성의 문제도 좀 강원도든 아니면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주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게 많지 않은 게 아까 서두에도 그 강원도에는 공공주택이 많지 않다라는 것과 또 청년들이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그 대출하는 거에 있어서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또 고금리라는 그 대출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그 주거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자, 청년 주거 정책 가운데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와 임차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입니다. 과연 청년들의 이 주택이나 임대차 자금 마련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걸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이제 소득공제 그리고 10년간 최대 이제 3.3 금리와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당초 19세에서 29세까지였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었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2천만 원 이하 종업소득 등 소득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42만 7,491명, 예금액 1조 5,353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입 해당되는 연령대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850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5월이지만 가입자가 42만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10%도 안 된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청약 통장보다 이제 우수해서 신규 가입이나 우대형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청년층이 많고 인기가 큰 것은 맞으나 이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청년들은 극히 일부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 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동안 이제 오른 집값 등 주택 시장 환경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그 각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같은 경우는 청년이 만 15세에서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적용을 하고요. 부산과 인천, 강원,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인구가 적은 경북, 봉화, 예천군의 경우 청년 기본조례법에서 청년을 만 19세에서 49세 이하로 이제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19세에서 34세는 기준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청년이 49세인데 나라에서는 34세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혼동도 좀 있고요. 결국 이제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랑 이제 법령 및 지자체의 다른 기준 등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수의 청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대상의 범위를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대형 청약 통장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청년들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청약 후에도 계약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등 다른 제도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탁상 공론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청년들한테 분명히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은 제가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점이 드러냈던 게 뭐냐면은 무소득, 무직인 그런 청년들의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입 기준을 보면은 연 3천만, 직전 소득의 연 3천만 원 이하일 때 이제 가입이 요건이 이제 되는데 이는 지금 청년 실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청년 실업으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보장조차 돼 있지 않은 한계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높였을 때는 무소득, 이제 무직인 그런 청년들한테도 그 통로를 더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우대형 청약 통장을 이제 활성화하려면은 공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에서 터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거에 대한 이제 그런 양적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이제 다양한 이제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청년들의 그런 이제 주거 문제, 더 나아서 일자리 문제까지 다시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청년층으로 지금 관심을 끄긴 했는데 아까도 학생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득 수준이 종전 연 3천만 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3,6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와 무주택 예정자인데 부모의 집이 있더라도 그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청약통장에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은 보다 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도 한 군데가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도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도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죠. 강원도 청년 정치인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도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관점, 시각 이것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과 도전 각 정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만 보아도 청년 정치인의 역할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부를 맡게 된다면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하였고 정부 조직의 디지털 플랫폼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적으로 이제 30대 장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 얘기는 이제 지난 중앙선대위 이제 청년 보좌역을 선발하는 면접장에서 한 말씀인데요. 이후에 이제 선발된 이 30여 명의 청년 보좌역들이 이제 윤 후보의 전날 어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선대본의 문제, 정책 개선 사항 등 이제 쓴소리를 담긴 보고서를 매일 아침에 전달하고 후보는 그거를 읽고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청년의 시선에서 조언과 건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간 이제 선거판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약간 병풍으로 활용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청와대가 바뀔 것이고 각 부처가 바뀔 것이고 곧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역시 바뀌면서 청년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느 분 하실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 지방자치하고 청년 정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32년 만에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저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자치 권한이 이제 확대가 된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한편으로 환영을 이제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확대 그 강화되려면은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제에 대한 이제 좀 문제점을 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 슈퍼 대통령제, 일명 제왕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과연 지방의회가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좀 앞으로 좀 관심이나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지금 지방의회가 가장 문제점은 지금 양당 독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아니면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조례들을 이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금 우려가 지금 만성합니다. 이 점 역시 지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고 정의당 특히 정의당 강원도당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제 올해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회의 입성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당 내에서도 이제 청년 정의당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의 독자적인 이제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한 이제 이번 선거 특히 지방선거에서 청년 가산점을 60%까지 주면서 제도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진출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 정의당의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적극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상무 국장님. 네. 저는 먼저 청년 정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청년 정치가 나이만 젊다고 청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세대 선배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그 곧 청년 정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힘을 통해서 청년이 목소리를 낼 때 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청년 정치인이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청년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자금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치만 해서는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유로 도전하기가 더욱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그 지방의회 진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그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청년 정치 사다리 3법 중 하나인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 법이 뭐냐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후원의 설치를 가능할 수 있게 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하게 하고 모든 선출직들에 대한 평가를 투명화하고 상시화시켜서 지방의회 의원의 실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세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각 정당에서 이 청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 정치인분들의 많은 당선과 활동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청년 정치인 세 분과 함께한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